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파멸할 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년 된 2층 단독주택. 새벽 2시 17분.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가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또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선아는 가위 눌림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똑, 딸깍, 끼, 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무언가 열리는 삐걱거림이 복도 끝 시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왔다. 결혼한 지 정확히 67일째. 선아는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 남편 재현은 코를 골며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하얀 이불 위로 살짝 드러난 그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선아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침실을 나섰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다가 곧 꺼졌다. 병수의 방문 아래로 노란 형광등 불빛이 가느다란 선을 그으며 새어나왔다. 그 빛 사이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선아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27년을 살면서 남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이런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죄책감을 압도했다. 젠장, 또 떨리는군. 병수의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작게 새어나왔다. 평소 온화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선아는 몸을 숙여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2미터 남짓한 방 안, 장롱 옆 구석진 곳에 작은 회색 금고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70세 병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금고를 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금고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A4 크기의 봉투였다. 봉투 표면에는 흘린 커피 자국과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병수는 그것을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돼. 병수가 봉투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특히 재현이한테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야. 선아의 입이 바싹 말랐다. 혀끝이 메마른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도 모르는 비밀? 그것도 이렇게까지 숨겨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을 펼쳐보는 병수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통이 스며들었고 그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앉았다. 60와트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보였다.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병수가 서류를 다시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30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나. 재현이가 알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선아는 소스라쳐서 뒤로 물러섰다. 맨발이 차가운 마루에 닿으며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발걸음 소리에 병수가 문 쪽을 돌아보자 선아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감에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가슴 두근거림이 진정되지 않았다.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도대체 그 서류가 뭐길래? 그리고 아버님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비밀이 뭘까? 가족을 무너뜨릴 정도라니. 다음 날 오전 8시 아침 식탁. 늘 그렇듯 병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떠먹고 있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 밑 진한 다크서클, 젓가락을 쥔 손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시선을 피하는 행동들이 밤중의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님,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병수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니, 괜찮다. 병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런가 보다. 재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도 운동이라도 시작하세요.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무관심한 웃음 뒤로 병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선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선아는 매일 밤 귀를 기울였다. 똑, 딸깍, 끼익, 금고 여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서류 소리, 그리고 병수의 깊은 한숨과 중얼거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때로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3층 아파트 시절에는 없던 이런 소음들이 단독주택의 얇은 벽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7일째 되는 밤,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재현의 아내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 비밀이 무엇이든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아는 아직 몰랐다. 그 낡은 봉투 속 서류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30년간의 거짓말, 그리고 세 가정의 운명을 뒤바꿀 폭탄과 같은 진실이라는 것을 선아는 사흘 동안 고민한 끝에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다. 목요일 오후 2시, 그녀는 11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초소형 CCTV를 주문했다. 가격은 18만 9천 원. 신용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27년을 살면서 가족을 몰래 감시해 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이런 행동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9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배송기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선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범죄의 증거를 받는 기분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재현이 갈색 택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상자에는 스포츠용품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아, 그냥 홈트레이닝용 액션캠이야. 선아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운동 자세 교정하려고 사봤어. 입안에 침이 마르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을 속이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재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같이 써도 될까? 응, 물론이지. 선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11시 47분, 병수가 2층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이때다 싶어 손에 땀을 쥐고 초소형 카메라를 움켜잡았다. 길이 3cm, 폭 2cm의 검은색 직사각형 기계였다. 무게는 채 10g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천근만 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병수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 선아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건넜다. 차가운 마루 위를 걷는 발끝에 온 신경이 집중됐다. 방문 손잡이를 돌릴 때 나는 작은 딸깍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병수의 방은 오래된 인삼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으로 가득했다. 선아는 숨을 참고 방 안을 둘러봤다. 오른쪽 벽면에 오래된 원목 책장, 그 뒤편 구석진 곳이 최적의 설치 장소로 보였다. 손전등 대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자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다. 책장 뒤편에 손을 넣어 카메라를 고정하는 동안 선아의 심장은 분당 120회 이상 뛰고 있었다. 손목의 애플워치가 진동하며 높은 심박수를 경고했다. 만약 병수가 갑자기 깨어 방에 들어온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5분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설치가 완료됐다. 선아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다. 화면에는 병수의 침대와 금고가 놓인 바닥이 선명하게 보였다. 화질도 예상보다 좋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사흘 후인 화요일 밤 10시 53분, 선아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재현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화면 속으로 병수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같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회색 금고 앞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의 모든 행동과 표정, 그리고 말까지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화면 속 병수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며 금고를 열었다. 1995. 선아는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를 외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나 그랬듯 누런 봉투를 꺼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죄책감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70세 노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런 절규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선아는 이어폰을 끼고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침실에 22도로 맞춰진 에어컨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병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치기 시작했다. A4 용지 여러 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누렇게 빛났다. 그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며 계속 혼잣말을 이어갔다. 당시에는 정말 급했어. 사업이 망하고 아내는 병원비가 필요했고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가로챌 권리가 있었나? 선아의 입이 딱 벌어졌다. 남의 것을 가로챘다고?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병수의 고백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그 친구는 나를 믿고 땅 등기 서류를 맡겼는데 병수가 두 번째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걸 이용해서 말이 끊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다. 1분 37초의 긴 침묵이었다. 선아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다. 하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다. 병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재현이한테는 절대 넘길 수 없어. 이 땅은 내 잘못을 묻어둔 곳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그냥 정부에 기증해 버려야겠어. 그래야 더 이상 죄를 키우지 않을 거야. 선아는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우리 집 땅이 원래는 다른 사람 것이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왔다고? 화면 속에서 병수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70세 노인의 얼굴에 이런 고통스러운 표정이 새겨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차마 견디기 어려웠다. 미안하다, 진우야. 병수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나. 네 아들이 원망할 텐데. 진우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었구나. 선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그 진우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병수가 금고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뚝뚝하는 관절음이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그는 벽에 걸린 옛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넌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병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가족들이 알면, 재현이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선아는 이어폰을 빼고 CCTV 앱을 종료했다. 침대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존경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남의 땅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땅 위에 지어진 이 집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 디지털 시계가 11시 47분을 가리켰다. 54분간의 관찰이었지만 그 시간은 선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재현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선아는 급히 평상시처럼 누워 자는 척했다. 하지만 다친 눈꺼풀 뒤로는 방금 전 본 끔찍한 진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 비밀이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거짓이라는 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확히는 8일과 14시간 37분이었다. 선아는 강박적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지만 병수는 더 이상 금고를 열지 않았다. CCTV 화면에는 평온하게 잠든 70세 노인의 모습만 반복해서 비춰질 뿐이었다. 이상했다. 67일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의식적인 행동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행동이었다. 병수의 예리한 직감에 선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월요일 오후 2시 15분 선아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병수의 방에 들어갔다.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소 장롱 옆 구석진 곳에 있던 새색 금고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선아는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면, 타월과 속옷들이 마루 위로 흩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2미터 남짓한 방 안을 샅샅이 둘러봤다. 침대 밑, 옷장 안, 심지어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봤지만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선아의 목덜미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손바닥도 축축해졌다. 70세 시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서둘러 빨래를 주워 담고 방을 나왔지만 불안감은 계속됐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양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벨 뻔했고 밥솥 타이머를 2번이나 잘못 설정했다. 그날 저녁 6시 30분 식탁에서 병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다. 늘 즐겨 먹던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계속 젓가락으로만 건더기를 헤집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때때로 선아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평소 화기애애했던 저녁 시간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아버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재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식욕도 없으시고. 병수는 김치찌개 그릇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 한숨 소리에 선아의 심장이 쫄깃 내려앉았다. 재현아. 병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선아와 재현은
동시에 병수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진지했다. 마치 유언을 하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만약 내가 죽거든 절대 창고를 열지 마라. 재현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졌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다. 거기 있는 건 모두 불행을 부를 거다. 병수는 계속했다. 그냥 모든 걸 태워버려라. 재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보내라. 재현은 당황스러워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무슨 일 있으세요? 약속해라. 병수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눈에서 이런 날카로운 빛을 본 적이 없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그리고 이 집 땅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탁 위의 물컵을 바라봤다. 투명한 유리컵 안에서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팔아버려. 이곳에 계속 살면 안 된다. 절대로. 선아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병수가 창고로 금고를 옮겼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그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선아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가빠졌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무서워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도 되는 일이다. 아니, 몰라야 하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쉬었다. 너는 그냥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라. 깨끗하게요? 재현이 반문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다. 병수는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선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이 마치 선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선아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혹시 CCTV를 발견한 걸까? 아니면 자신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 선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선아야, 너도 마찬가지다. 이 집의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다. 파헤치려 하지 마라. 그 순간 선아는 확신했다. 병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선아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다. 병수는 잠시 선아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식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해라. 창고는 절대 금기다. 그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 가정을 파멸시킬 악마가 잠들어 있다. 복도로 사라지는 병수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뚜벅, 뚜벅, 뚜벅.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식탁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재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선아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다.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창고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아버님은 분명 나를 의심하고 있어. 어쩌면 이미 CCTV를 발견했을지도 몰라. 그날 밤 11시 42분, 선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침실의 디지털 시계 숫자가 빨갛게 빛났다. 창고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병수의 경고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오히려 선아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한 가정을 파멸시킬 악마라고? 선아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다. 도대체 그 창고에 뭐가 있는 거지? 단순히 땅, 문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새벽 2시 47분, 선아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다. 우드득, 우드득. 오래된 창틀이 내는 소리가 으스스했다. 내일 밤에는 창고에 가봐야겠어.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더 이상 이 의문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병수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단 쪽, 그러니까 1층 창고 쪽으로. 선아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멀리서 창고 문이 열리는 끼익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병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1층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아는 계단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내일 밤 그녀는 마침내 그 창고의 문을 열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라도. 다음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정확히는 화요일 밤 11시 23분부터 시작된 폭우였다. 기상청 예보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된 비는 마치 하늘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천둥 번개가 5초 간격으로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고 우박까지 섞인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선아는 이런 날씨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천둥 소리가 자신의 발걸음을 감춰줄 것이고 빗소리가 혹시 모를 잡음을 덮어줄 것이다. 새벽 12시 47분 재현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확인한 후 선아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분당 140회 가까이 뛰고 있었다. 애플워치가 또다시 높은 심박수 경고 알림을 보냈지만 진동을 끄고 무시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곡도를 건넜다. 발끝이 닿는 마루의 온도가 15도,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14개의 계단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밟았다. 7번째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천둥 소리가 그것을 덮어주었다. 1층 복도 끝에 있는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선아의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는 3m 4m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으로 30년간 쌓인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희미한 LED 불빛이 어둠 속을 비췄다. 구석에서 병수가 옮겨둔 것으로 보이는 회색 금고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더 큰 나무 상자 3개와 노란 테이프로 봉인된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박스에는 1995년, 1996년이라고 매직으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접근했다. 다행히 자물쇠는 열려 있었다. 아마 병수가 서둘러 옮기느라 제대로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면 매일 밤 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잠그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었다. 금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다. 누런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1990년대 초반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들이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젊은 병수와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진우와 병수, 우정 영원히 1994년 5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병수의 둥근 글씨체였다. 두 번째 사진에는 같은 남자가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 남자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진우와 태민이 1995년 1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아가 손을 떨며 누런 봉투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왔다. 차용증, 차용인 박병수, 주민등록번호 550815-1, 채권인 김진우, 주민등록번호 630422-1, 차용금액, 금 5천만 원 정, 차용일자 1995년 2월 10일, 상환기한 1995년 3월 15일, 담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87-2번지, 토지 및 건물 전부, 이자율 무이자, 특약사항, 기한 내 상환 불가시, 담보물로 채무 변제. 그런데 이상했다. 차용증 하단에 있어야 할 진우의 서명 부분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다른 펜으로 채권 포기, 김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체도 달랐다.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었다. 이건 우리 집 땅을 담보로 잡힌 거잖아? 선아는 경악하며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서였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는 김진우에서 박병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가 1995년 4월 1일로 되어 있었다. 차용증 기한이 끝난 지 불과 17일 후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마지막 문서였다. 1995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스크랩이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였지만 제목은 선명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김진우 32세 사망, 5살 아들과 부인 남겨. 1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성동구에 거주하는 32세 김진우 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김 씨는 현장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줄도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다. 고인은 5살 아들 태민이와 부인을 남겼다. 선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진우가 차용증 기한이 끝나기 불과 5일 전에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 직후 땅의 소유권이 병수에게 넘어갔다. 설마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선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쥔 신문 스크랩이 바스락거렸다. 마지막에는 병수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고백서가 있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문서였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995년 3월 15일 진우는 돈을 갚으러 왔다. 5천만 원을 정확히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린 돈이 1억 원이라고 우겼다. 원래 차용증은 불에 태워버리고 조작된 차용증만 남겨두었다. 진우는 당황했다. 형, 분명히 5천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발뺌했다. 돈이 급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수술비가 필요했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절망했다. 그는 나를 믿었고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나는 그 신뢰를 배신했다. 5일 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단순 안전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그가 자살했다는 것을. 절망에 빠진 진우가 일부러 안전모를 벗고 안전줄을 매지 않았다는 것을. 내 거짓말 때문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을 이용했다. 진우의 부인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빚을 못 갚아서 자살했다고. 이제 담보로 잡힌 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슬픔에 빠진 그녀는 모든 걸 포기했다. 나는 30년간 이 죄악 위에서 살아왔다.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로서. 매일 밤 진우의 얼굴이 떠올라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선아는 고백서를 읽다가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있던 빈 박스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봤구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병수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다. 흰색 잠옷 차림에 맨발이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30년간 쌓인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다. 70세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죄를 저지른 중년 남성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버님.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백서를 쥔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결국 알게 됐구나. 병수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맨발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밟으며 찰싹 소리를 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30년간 숨겨왔던 이 지옥 같은 비밀을.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렸고 천둥 소리가 창고 지붕을 울렸다. 두 사람은 진실의 무게 앞에서 말을 잃었다. 창고 안에 3도 남짓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병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경찰에 신고할 거냐? 선아는 고백서를 손에 쥔 채 온몸이 떨렸다. 존경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한 사람의 생명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아버님, 진우 씨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 당시 5살이었지. 이름이 태민이었다. 지금쯤이면 35살 정도 됐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30년 세월의 무게로 쉬어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죽은 지 1년 후에 재혼했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선아는 사진 속 5살 태민이의 순진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고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혹시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모든 게 끝이겠지. 우리 가족도 나도 모든 게. 창밖에서 천둥이 더욱 크게 울렸고 비바람이 창고 문을 흔들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선아는 고백서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다. 병수의 굽은 어깨와 절망에 찬 눈빛을 보니 그 역시 이 비밀에 짓눌려 평생을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님.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셔야 해요.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로잡는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죄를 숨기면 끝까지 짐이 되지만 고백하면 누군가는 이해할 겁니다. 선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재현이 들어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선아야. 갑자기 없어져서 재현은 말을 멈췄다. 아내가 문서들을 들고 있고 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뭔 일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재현아, 전부 밝혀졌어.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말이에요? 선아는 재현에게 고백서를 건넸다. 여보, 이걸 읽어봐. 재현이 문서를 읽는 동안 창고는 적막에 쌓였다. 오직 빗소리와 재현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표정은 점점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재현아, 너한테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아버지다.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백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우 아저씨의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른다. 30년 전에 이사를 갔어. 병수의 목소리는 괴로웠다.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찾아야 해요. 그리고 사과해야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병수가 깜짝 놀랐다. 재현아, 그러면 우리는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재현이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붙잡았다. 남은 생은 함께 속죄하며 살면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병수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나 같은 인간을. 아버지니까요.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끔찍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함께 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 함께 진실을 감당하고 다시 살아가면 돼요. 숨기지 말고. 병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진우 씨의 아들을 찾아서 사과하고 이 땅의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요. 재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것으로 보상하기로 해요.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30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백서를 다시 펼쳤다. 그럼 정말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냐? 예. 재현과 선아가 동시에 대답했다. 3주 후 2025년 3월 13일 오전 10시 대치동 집 거실에서 선아와 재현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지난 3주간 그들은 김태민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인터넷 검색, 건설업체 협회 문의, 심지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 병수는 그 사이 급격히 몸이 악화되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후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다. 찾았어. 재현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부산 해운대구에 태민건축이라는 회사가 있어. 대표자가 35세 김태민이야. 선아는 회사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맞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맞고 건설업이니까 진우 아버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재현이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를 메모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전화를 걸어보자.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를 쓴 병수가 힘겹게 말했다. 찾았다고? 네, 아버지. 부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현이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 연락해봐라. 병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고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해. 아버지,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아니다. 병수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말했다. 30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나야 해. 같은 날 오후 4시 재현의 손이 떨리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태민건축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민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재현은 한 번 심호흡을 한 후 말했다.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울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다. 태민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다. 혹시 무슨 사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님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들을요. 사진이요? 태민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떤 사진 말씀이세요? 1994년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긴 침묵 후에 태민이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요. 만나볼까요? 5일 후 2025년 3월 17일 금요일 밤 병원에서 병수가 재현과 선아를 불렀다. 내일 그 아이를 만나지? 네, 아버지. 오후 2시에 서초구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나도 가겠다. 병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가 확고했다. 아버지,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의사와 상의해봤어. 몇 시간 정도는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 병수가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간 도망쳤어.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 선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아도 가야 해.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래야 진우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밀이 무너진 자리에는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험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금요일 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내일 가자. 병수가 말했다. 진우의 아들을 만나러 세 명이 함께.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요, 아버지. 선아도 두 남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함께요. 마침내 사라진 땅 문서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가족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를 내어 피해자 가족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뿐이었다. 2025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흰색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병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통을 옆에 두고 있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로 야위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확고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재현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 말씀하시면 돌아올게요. 앰뷸런스는 조용히 서초구 양재동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가 병수에게는 30년 전 기억과 겹쳐 보였다. 진우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거짓말로 친구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끔찍한 날이 오후 1시 47분 양재동 스타벅스 앞 앰뷸런스가 카페 앞에 멈췄다. 병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휠체어로 가시죠. 재현이 말했다. 아니다. 병수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내 두 발로 걸어가야 해. 그 아이 앞에 걸어가야 해. 선아와 재현이 병수의 양팔을 부축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병수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타벅스 2층 창가에 30대 중반의 남성이 홀로 앉아 있었다. 키리 175cm, 진한 네이비 정장 차림, 진우를 닮은 또렷한 눈매, 김태민이었다. 태민은 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어났다. 특히 휠체어를 끌고 온 노인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씨시죠? 태민이 가까우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재현이 인사했다. 이분은 제 아버지이고 이쪽은 제 아내 선아입니다. 태민은 병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 아버지와 함께 사진에 찍힌 분이신가요?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박병수입니다. 네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병수는
산소통을 옆에 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태미는 그런 병수를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겠어요? 재현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병수와 진우가 어깨 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태민의 눈이 커졌다. 이건 아버지 사진이에요. 그는 사진 뒤를 확인했다. 진우와 병수, 우정 영원히 1994년 5월 15일. 예. 그때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병수가 힘겹게 말했다. 친구셨다면 태민이 의아해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거죠? 병수는 깊은 숨을 쉬고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 30년 전 일에 대해 당신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태민이 당황했다. 재현이 갈색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태민 씨, 정말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태민이 고백서를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읽을 때는 그저 의아한 표정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쯤에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카페의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지만 그들의 테이블 주변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5분 47초의 긴 침묵이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일어서더니 태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재현이 깜짝 놀라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병수는 단호히 말했다. 태민 씨, 내가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30년간 이 죄책감에 살아왔습니다.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병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자살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절망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병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70세 노인이 30대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은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놀라게 만들었다. 태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스라떼를 쥔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일어나세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재현과 선아가 병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병수는 산소 마스크를 다시 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왜?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서입니다. 병수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태민은 1995년 3월 20일자 신문 기사를 다시 읽었다. 30년 전 그날의 참상이 누렇게 바랜 활자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런데 태민이 재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사셨으면 될 텐데요. 재현이 대답했다.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 없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요. 1시간 후, 긴 대화가 끝난 후,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30년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태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하지만 사고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태민이 계속했다. 하지만 박 사장님도 30년간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셨잖아요. 태민은 재현이 매민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30년이 지났고 두 분도 그 집에서 추억을 쌓으셨을 텐데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 말이에요. 3일 후, 2025년 3월 21일, 새벽 3시 17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병수는 태민과의 만남 이후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재현아, 병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이가 좋은 제안을 했구나. 네, 아버지. 재단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단이요. 좋은 생각이다. 병수의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다. 진우도 기뻐할 것 같아. 선아가 병수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태민 씨가 진우태민공익재단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셨어요. 진우태민. 병수가 중얼거렸다. 진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날 새벽 병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얼굴로 잠들듯 숨을 거뒀다. 마지막 말은 이제야 편해졌다 였다. 2개월 후 20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대치동 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사단법인 진우태민공익재단.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따스한 봄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재단 설립식에는 30여 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민이 이사장을, 재현이 부이사장을 맡았다. 선아는 상담센터 운영팀장이 되었다. 집 1층 거실은 사무실로 개조되었다. 벽에는 진우의 사진과 함께 병수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래에는 노쇠 명패가 있었다. 김진우, 1963년부터 1995년, 영원한 친구, 사랑하는 아버지. 박병수, 1955년부터 2025년,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현과 선아는 2층에서 계속 살면서 재단 운영을 도왔다. 태민은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에서 올라와 재단 업무를 보았다. 1년 후 2026년 3월 18일 오후 3시 첫 만남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재단은 89개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15개 가족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행사 후 세 사람은 뒷마당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박 사장님이 마지막에
정말 평안해 보이셨어요. 태민이 말했다. 아버지도 꿈에서 이제 웃고 계세요. 재현이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편해졌다였어요. 두 분 다 이제는 편안히 쉬고 계실 거예요. 선아가 말했다. 5년 후 2030년 3월 20일 진우태민공익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설 안전 전문 기관이 되었다. 전국 8개 지부에서 연간 2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태민은 김소영과 결혼해 2살 딸 진아가 있다. 재현과 선아에게도 1살 아들 우진이 있다. 매년 3월 20일에는 두 가족이 모여 진우와 병수를 추모한다. 진아와 우진이 두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안녕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아버지, 박 사장님, 잘 지내세요? 태민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창고에 숨겨진 어둠은 빛이 되었고 30년간의 죄책감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이 되었다. 사라진 땅 문서의 진실은 마침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병수였다면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반딧불이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